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우투데이 스페셜 석대성 기자입니다. 2017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1년 내내 영일이 없었던 법조계도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또 한 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법조계의 핫한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로인사이드입니다. 이번 주 서울과 경기도 등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하고 출근길 대란이 재현됐는데요. 빙판길 교통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서울 도심에서 옛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고궁, 경복궁과 덕수궁 등 고궁에 한복을 입고 가면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 고궁 무료 관람 제도가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인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권 후보자는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선거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과 경기도 등 중부지방에 큰 눈이 쏟아지면서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출근하면서 교통사고 현장을 3곳이나 목격했는데요. 오늘 로인사이드 빙판길 교통사고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빙판길 교통사고 사고마다 경우가 다르긴 하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네, 교통사고의 경우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아마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일 겁니다. 이때 주의 의무에는 운전자가 기후나 지형, 도로 상황을 감안해서 서행 운전을 포함한 안전 운전을 할 의무가 포함이 되는데요. 따라서 눈길이든 빙판길이든 1차적인 사고의 책임은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도로가 미끄러워서 평소라면은 사고가 안 났을 상황인데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운전자 책임이긴 합니다. 네.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서울 우면산 터널 앞에 도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운전자 보험회사가 이 도로의 관리자인 우면산 인프라웨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유가 법원은 관리자가 염화칼슘을 살포를 했고 또 사고 운전자 외에는 다른 운전자들은 사고를 내지 않았다. 다면서 100%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나마 염화칼슘이라도 뿌렸다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진 도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지는 아예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지우는 건 아니고요. 사정마다 다른데요. 우리나라 자연재해 대체법에는요. 제설에 관한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같은 관리 주체, 이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관리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요. 쌓인 눈을 방치했다 해도 책임 범위는 보통 10에서 30%까지만 제한하고요. 결과적으로도 이때 나머지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 겁니다. 국가배상법에 보면 영조물 관리 책임이라고 해서 도로도 일종의 영조물로 포함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폭설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비가 내렸을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운전자가 알아서 조심하는 게 상책이라는 건데 이렇게 미끄러져서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갔다거나 이른바 이렇게 중과실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형사처벌의 문제인데요. 교통사고 특례법 조항이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등 일반 중과실은 가중처벌하기도 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항력적으로 미끄러져서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이 날 경우에는 사고의 민사 책임만 묻고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다. 신호 미이행 같은 형사 책임은 묻지 않거나 제한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럼 도로 이외나 큰 도로 말고 골목길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예, 이런 경우도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자연재해 대책 특별법 27조에 내 집 앞 눈치우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설과 재빙 책임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사실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또 각
그 범위도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가지고 법원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운전자가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네, 뭐 사고 난 뒤에 뭐 책임 소재 가려봐야 뭐 속만 쓰리고 사고 안 나도록 안전운전, 조심운전 뭐 그밖에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궁에 갈 때 한복을 입고 가면은 입장료를 안 받고 무료로 입장시켜 주는데요. 이 한복 고궁 무료 관람이 좀 엉뚱하게 인권 침해 논란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한복 고궁 무료 입장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근데? 네, 문화재청이 지난 2013년부터 경복궁과 덕수궁 등 고궁에 한복을 입고 오면 무료로 입장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명분은 한복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서입니다. 네, 뭐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인권 침해 논란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네, 무료 입장 관련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때문인데요. 네.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면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 착용자만 무료 관람 대상으로 인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성이 남성 한복, 여성이 여성 한복 이게 왜 인권 침해 논란이 되는 건가요? 네, 가이드라인을 보면 네. 전통 한복과 생활 한복, 그러니까 개량 한복 같은 것도 모두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요. 네. 성별에 맞게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갖춰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성이 바지와 저고리로 돼 있는 개량 한복을 입고 가면 네. 무료 관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실제 문화재청 홈페이지 Q&A를 보면 여성 관람객이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한 경우 이것도 한복인가요? 라는 질문에 네. 아닙니다. 여성은 치마를 갖춘 경우 한복으로 인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실제로 남자들이 재미로 여자 한복을 입고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한복 착용 방식의 왜곡 및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답변이 너무 진지한데 어떻게 보면 웃자고 한 행동에 약간 죽자고 달려드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드네요. 네, 관련해서 민변이 오늘 광화문 앞에서요 기자회견을 네. 열었는데 네.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은 여성은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그릇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차별이라면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삭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민변 서채환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점인데 국가가 이제 성별 자체에 대한 인식을 기존의 이제 고정관념적인 남녀 구분 정도로만 이제 고착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민변은 해당 조항이 그릇된 성관념을 강요하는 인권 침해라면서 네. 이제 이른바 트랜스젠더라고 불리는 성소수자 등 97명을 대리해서 오는 22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입니다. 네, 뭐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모두 취임사에서 소수자에 대한 뭐 존중과 배려를 강조했는데 뭐 굳이 성소수자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아무튼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이거 뭐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권순일 선관위 위원장 후보자 어떤 인물인가요? 네, 권순일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지난 2014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전통 판사 출신입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치밀한 재판 준비와 탁월한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해왔다고 선관위원장 지명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권순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청문회만 하면 나오는 땅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제기가 됐는데요. 네. 권순일 후보자는 취득세, 등록세 단 1원도 적게 낸 적이 없다는 등 강한 어조로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고요. 네. 야당 의원들도 결정적 한방, 이른바 스모킹건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 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최근 한 정당 정책 토론회에서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고의적, 지속적으로 문재인 씨라고 부른 이제 조원진 의원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선거방송 토론회의 진행과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개선점은 없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네. 권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선거권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이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검토해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향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개헌 논의 주요 과제인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을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대법원장의 선관위원장 지명이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선관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입법부인 국회에서 3명, 그리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3명, 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와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이른바 선출 권력인데 네. 대법원장은 선출 권력이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선관위 위원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권 후보자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각각 3명씩 지명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것이 선관위 구성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다라며 민주적 정당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네, 뭐 입법, 사법, 행정부가 중앙선관위 위원을 3명씩 지정하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거는 뭐 이건 뭐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선거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선관위원을 지명합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은 선관위법에 따르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왔다고 합니다. 선관위 네.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제 대법관이 이제 관례적으로 위원장직을 맡아왔는데 그게 뭐 이제 법관으로서 대부분 경력이 20년 이상 되신 그런 분들이고 이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신 분들이 가서 선관위원 임기가 6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선관위원 임기 중에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면은 거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네, 보통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 네. 위원장에서 사임하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요. 네. 권순일 후보자도 이에 대해서 대법관으로서 선관위원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비상시기가 아니면 대법관직이 끝나는 순간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오늘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엄정한 뭐 선거 관리를 하는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생활에 쫓겨서 혹은 몰라서 잊고 있던 숨은 보험금. 전 국민 5명 중 1명꼴로 숨은 보험금이 있고 그 규모가 무려 7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내 숨은 보험금을 일괄조회에 찾아주는 인터넷 서비스가 지난 18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안철상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법관의 덕목은 무엇인지, 사법부 발전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됐는데요. 한국은 물론 세계의 토픽이 됐던 땅콩 회항 사건의 전말과 대법원 판결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슈플러스입니다. 네, 몰라서 또는 바빠서 그냥 지나갔다가 잊어버린 내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해서 찾아주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 이게 뭐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네. 이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늘부터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숨은 보험금 액수가 상당한가 보네요. 뭐 금융당국이 직접 이렇게 나섰을 정도면.
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네. 중도보험금 5조 원, 만기보험금 1조 3천억 원, 휴면보험금 1조 1천억 원 등 무려 7조 4천억 원이라는 네. 규모에 달하고요. 네. 그리고 대상자도 9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뭐 900만 명이면 국민 5명 가운데 1명 가까이 해당되는데 중도, 만기, 휴면 보험금 이게 다 뭔가요? 네, 중도보험금은 아직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계약 만기는 안 됐지만 네.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중간에 보험계약서에서 정한 이제 일정한 지급 사유에 발생한 보험금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만기보험금은 만기는 지났지만 통상 2, 3년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고요. 네.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이제 보험회사가 따로 지나고 보험회사가 따로 출연해둔 보험금은 휴면보험금 이렇게 구분됩니다. 네. 아무튼 이들의 공통점은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보험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조회를 해서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네. 그다음에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창을 누른 다음에 네. 이름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네. 인증 방법은 휴대폰이나 아이핀,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택일하면 됩니다. 네.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보험금까지 조회를 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 담당 사무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기서 보험금을 조회한다고 바로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결국은 조회하고 나서 청구 자체는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별도로 다시 뭐 이런 서비스를 만든 이유의 하나가 보험 사기나 보험금 가로채기를 막겠다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뭐 숨은 보험금, 휴면 보험금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된 건가요? 네, 이른바 고지 의무와 관련이 되는데요. 네. 만기 휴면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채무자 그리고 보험 가입자가 채권자가 되는데요. 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당신에게 이러한 채권이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자가 알아서 보험 금액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구조고 네. 보험사가 꼭 찾아가라라고 해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없어서요. 네. 이렇게 숨은 보험금이 쌓였다는 건데요. LNC 법률사무소의 윤서영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보험사 이제 환급금이나 아니면 뭐 카드사 포인트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이상은 법률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런 걸 알지 못하는 걸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보험사도 그렇고 카드사도 그렇고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권리를 찾기 힘들다라는 윤 변호사의 말이 참 이것저것 생각나게 하는데 보험금 원금에 그동안 쌓인 이자까지 준다고 했죠. 뭐 찾아서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뭐 안철상 후보자 양력부터 먼저 좀 간략하게. 네, 안철상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이고요. 네. 대구고등학교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사법고시 24회와 사법연수원 15기로 마산지법 진주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네. 그 법원 안팎에선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주류인 것 같은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요. 네. 그 안 후보의 위장 전입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네. 그 안 후보자는 뭐 구구절절한 변명 대신에 네. 뭐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좀 쿨하게 사과했습니다. 직접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 자신이 실망하였고 또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사과는 사과고 위장전입 이거 청와대가 지난달 발표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이른바 7대 기준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원론적으로 대법관 후보자는 그 네.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니까 그 청와대 기준이랑은 어떻게 보면 좀 별건의 문제고요. 네. 네, 청와대가 기준으로 삼은 것도 지난 2005년 7월 이후에 문제이기 때문에요. 안 후보 네. 위장 전입은 뭐 형식적으로는 배제 원칙에는 해당하지는 네. 않습니다.
뭐 전입 신고 관련해서 안철상 후보자가 내린 뭐 판례가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네, 지난 2007년에 안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있을 때 판결인데요. 네. 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주민등록 대상자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정이 있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입신고 거부는 정당하다. 이런 판결입니다. 네, 뭐 법적 안정성이라는 취지에서 판결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본인 불법 위장 전입이랑 연관이 좀 그러네요. 재판이나 법관 소신 관련해서는 뭐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뭐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치 감경 관련해서 네.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안 후보자는 음주 감경에 대한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형법에서 이미 고의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음주 감경은 법관의 판단과 그 운용의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성범죄자 음주 감경이 폐지된 데 대해선 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도 잘 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뭐 다른 얘기들은 뭐 더 나온 게 어떤 건가요? 네, 조두순 사건을 직접 판단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네, 안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냈고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이원화 등 법원 개혁 관련해서는 대체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인식을 함께 했고요. 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을 인정하며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덕목으로 국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이런 걸 꼽았던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사처럼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법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와 우선 사건 전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사건 전말부터 되짚어 주시죠. 네, 사건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벌어졌는데요.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던 대한항공 KE086편 A380 여객기가 승객 탑승을 마치고 활주로로 가기 위해 토잉카라고 불리는 비행기 견인차로 끌려서 후진을 하던 중에 갑자기 탑승구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공항 관제소는 출발한 비행기가 다시 들어오니 무슨 큰일이 났나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 비행기가 돌아온 이유가 바로 땅콩 기내 서비스 때문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지금은 전 부사장인데요.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승객들이 모두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 기내 서비스가 제공이 됐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연하겠죠. 퍼스트 클래스에 타고 있었는데요. 승무원이 봉지째 들어있는 땅콩, 정확하게는 마카다미아를 건넸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왜 접시에 담지도 않고 봉지째로 간식을 주냐며 승무원에게 소리를 질렀고요. 기내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오자 기내 서비스 매뉴얼 책자를 들어서 박 사무장과 승무원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탑승구를 벗어나서 움직이던 비행기를 되돌려서 사무장을 내리라고 지시하고 결국 비행기는 탑승장으로 되돌아가서 박 사무장은 내려놓고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네,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시 소위 갑질에 대한 비난이 비등했었는데 조 전 부사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은 어땠나요? 네, 이 사건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주요 뉴스로 보도하는 등 한동안 세계적인 토픽이 됐습니다. 검찰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적용이 됐는데 앞서 국토부의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국토부 직원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1심과 2심이 법리 판단을 다르게 해서 대법원까지 온 거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게 쟁점이었나요? 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건 바로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죄에 대한 해석 차이였습니다. 법 규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라고 돼 있는데요. 같은 법 2조는 운항 중에 대한 정의를 항공기의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이 열 때까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문제의 비행기가 22초간 17m를 움직였고 활주로에 진입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운항 중인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6 형사 6부에서는요.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로에 대해서 법령에선 정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상고했고요. 대법원은 2015년 사건을 제2부에 배당했는데 의견이 엇갈리면서 전원 합의제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오늘 판결이 이 항로 변경죄에 대한 첫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남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건으로 가장 유명해진 건 바로 마카다미아일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마카다미아를 둘이 먹다 하나 내려도 모를 맛 이렇게 좀 마케팅을 하는가 하면 이벤트 제목에 비행기도 리턴시킬, 땅콩 리턴은 없다. 이런 풍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사건 이후에 마카다미아 판매량이 2.5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땅콩 해양 사건은 1년 전 발생한 그 라면 상무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 상류층 갑질에 정점을 찍은 사건으로 아마 우리 사회에 좀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를 돌아보면 참 희대의 총극이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긴 했지만요.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늘 대법원에서 송환종 리스트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와 이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송환종 리스트 2년 8개월 전 국내 정치권을 온통 뒤흔들었었는데 사건 경위부터 되짚어 주시죠. 네, 송환종 리스트 사건은요. 지난 2015년 4월 당시 그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송환종 전 경남기업 대표가 그 수사 압박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좀 불거졌습니다. 네. 그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과 숨질 당시 그 상의에서 그 자신이 직접 쓴 친필 쪽지가 발견되면서였는데요. 네. 이 쪽지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불, 그리고 이병기, 이완구 이렇게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물급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 당시 대전지검장이었던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을 맡았고요. 근데 이 수사 결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불기소했는데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그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국무총리직을 사퇴했던 이완구 전 총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검찰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만 기소한 것을 두고도 참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불기소된 정치인들이 친박 계열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홍 대표와 이 전 총리 오늘 무죄가 확정됐어요. 네, 이 전 총리와 홍 대표 모두 다 이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게 똑같습니다. 혐의 금액은 홍 대표가 1억, 이완구 전 총리가 3천만 원 이렇게 좀 달랐지만요. 1심에서 홍 대표는 징역 2년, 그리고 추징금 1억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이 전 총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받았습니다. 네, 일단 홍준표 대표 의혹 판결 내용을 한번 되짚어 주시죠. 네, 홍 대표는요. 지난 2011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환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무 부사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그 기소가 됐는데요. 네. 1심 재판부는 윤승무 부회장의 일관된 진술과 그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부합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근데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윤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리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대법원도 오늘 2심 판결을 받아들인 건데요. 그 뇌물죄의 특성상 결정적 증거가 없고요. 그 경우 관계자들의 진술과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그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 홍준표 대표는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이 사건으로 사실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던 기소된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원권마저 박탈된 상태였는데 그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인물난에 시달리던 당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 이렇게 의결하면서 대선에 나갈 수 있었죠. 네. 그 홍 대표는 오늘 대법원 판결 확정 직후에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책임을 묻겠다면서 그 검찰을 범죄자 집단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네, 이완구 정 총리는 총리된 지 이제 70일 만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사퇴를 했고 사실상 정치 인생이 끝났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2월 그 국무총리에 올랐어요. 근데 성완종 전 회장 사망 직전 인터뷰에서 직접 자신이 3천만 원을 건넸다
쫌피백에 담아 선거 사무실에서 건넸다. 이렇게 이 전 총리를 지목하면서 식물 총리로 전락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라면서 무죄를 좀 항변을 했지만 네. 야당에서 뭐 해임 건의안 제출까지 제기되면서 쫓기듯이 내려왔습니다. 네. 이 전 총리도 오늘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에 대법원에 깜짝 모습을 드러내서 검찰을 또 강하게 성토했는데요. 이 전 총리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 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책임자가 문무일 총장이다. 수사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비유도 정확히 들어맞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리스트에 적힌 대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제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무죄 받은 두 사람은 활짝 웃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측이 유족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먼저 열어 유족 측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의료법상 고지 의무와 의료사고 시 입증 책임에 대해 남승환 변호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집중관리를 받던 신생아 4명이 비슷한 시각 잇따라 사망하는 극히 이례적이고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이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신생아 중환자실, 흔히 NICU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미숙아들을 집중 케어하는 곳입니다. 미숙아는 이제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 아이들은 폐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4명이 잇따라 갑자기 사망한 것인데 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아기들이 어쨌든 죽었는데 추정되는 사망 원인 이런 거는 나온 게 있나요? 네, 아직 뭐 어떤 것이 원인일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추정의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 흔히 3대 원인이라고 하는 게 네. 폐렴, 네. 그다음에 감염에 의한 폐혈성 쇼크, 네. 그다음에 괴사성 장염입니다. 뭐 네. 장이 괴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했었는데요. 네. 이 세 가지인데 병원에서 발표하면서 폐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2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네. 감염에 의한 폐혈성 쇼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지금 그래서 뭐 그람 음성균이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 배양 결과 아마 뭐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인지는 부검이나 세포 배양 결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병원 대처랑 대응이 좀 뭐 논란이 되고 도마에 많이 오르는 모양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보건소에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유족이 먼저 했다. 이런 점 때문에 유족들이 크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특히 기자회견을 먼저 열어서 기자들 브리핑을 하면서 유족들에게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 신고만 놓고 따지면 항상 사고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는 병원이 조금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환자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 같은 게 병원에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의료법 24조의 2에 의하면 네. 뭐 수술을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진료를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경우에 사전 설명을 하도록 돼 있고 네. 그리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박할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다 해야 합니다. 네, 이 건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숨진 이후에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후 고지 이런 게 소홀했다는 건데 그것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후 설명 의무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로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전에 설명해야 되는 것을 사후 또는 일이 벌어지는 중간에 설명하지 않아야 된다 또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런 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네. 법률적으로는 민법에 네. 이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 행위는 위임 사무에 해당하거든요. 네. 믿고 맡기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수임인, 병원이 수임인입니다. 병원은 수임 사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민법 68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경과나 또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병원에 있습니다. 네, 그걸 제대로 그럼 안 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병원은. 제대로 안 하고 먼저 기자들에게 알린 셈이 되버렸죠. 네. 지금 뭐 오늘 아기들에 대해서 뭐 말 그대로 눈물바다 속에서 부검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통상 부검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네, 뭐 사인이 불명하다거나 또는 의학적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 부검입니다. 네. 흔히 이제 변사의 오인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하는 변사체 검시와는 조금 다른데요. 변사체 검시는 그 변사는 이제 범죄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에 네.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네. 검사가 하면서 필요하면 부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검은 그 변사체 검시와는 조금 다른 것이고요. 의학적으로 어떤 것이 원인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번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맡았다고 하는데 그럼 일단 형사 사건으로 입건이 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의료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네. 의료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것은 형법적으로 평가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가 네.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네. 형사 사건이 되면 당연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 중에서도 특히 의료 사고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내일 이 집단 사망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른바 의료 사고 관련 소송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2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얘기 어제에 이어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오늘 경찰이 2대 목동병원을 압수수색했죠? 네. 아무래도 이제 형사 책임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압수수색하면 의료 기록 등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네. 뭐 의료 기록에는 진료 기록, 간호 기록, 뭐 기타 처방 기록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부검하고 세포 배원 결과를 통해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네. 밝혀진 경우에도 과오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이것을 보려면 의료 기록을 봐야 되고 네. 마찬가지로 참고인 진술을 듣거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이 되면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요. 네. 뭐 간호사가 카테터를 잘못 찔러서 그랬을 수도 있고 수액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한 다른 사람이 처치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을 다 따져야 되니까요. 애초에 행위자,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잘못한 의사, 그리고 그 관리 감독의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따져서 간호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이 없고 전반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실제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네, 뭐 형사 책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 책임은 또 별도로 지게 되는 거죠. 네,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당연히 민사 책임도 부담합니다. 네. 업무상 과실치사가 설사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는데요. 서로 네. 책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이 경우에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행위자, 뭐 간호사, 의사 외에 그 병원은 사용자로서 여전히 책임을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 의료 과오 여부나 이 책임 여부는 어떻게 입증을 하는 건가요? 환자가 입증하기 좀 힘들지 않나요, 가족이? 네, 환자가 입증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일반적인 입증 책임 논리로 따지면 환자가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의사가 어떤 과오를 했는지, 의료인이 그다음에 그 과오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그것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까지 밝혀야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일부 전환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것 정도를 입증하면 그 뒤에 의료진 측에서 그런 과실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들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증 책임을 완화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반증을 들은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여전히 입증 책임의 부담은 거의 환자 쪽에 지워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의료소송이 가장 어려운 소송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뭐 관련한 판례 같은 게 있나요? 네, 판례 등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 흔히 뭐 속된 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네. 케바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원은 이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뭐 증거 등에 의해서 종합되는 사정을 종합해서 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게 얘기하긴 네. 하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다음에 임신부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사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에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어떤 술기를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굉장히 미세하게 다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이런 점 때문에 판례도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고 해도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민사소송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환자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 또는 의료 과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까 소송 자체가 원고 측, 환자 측에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뭐 자기 가슴으로 젖도 못 먹여보고 아기들이 이렇게 뭐 하늘나라로 갔는데 어쨌든 사고 원인이라도 좀 명백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다음 날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민유숙 후보자는 상습적인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과 과태료 체납, 차량 압류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됐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짚어봤습니다. 2019년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또 변경된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 변경된 지 10년여 만에 바뀌는 자동차 번호판. 왜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봤습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상습 과태료 체납과 자동차 압류,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자동차가 뭐 수십 차례 압류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다짜고짜 압류하지는 않았을 테고 절차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네. 과태료가 부과된 후 위반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우선 2차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네. 이때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거해서 원 과태료 금액에 더해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네. 이 과태료는 계속해서 최대 5년 동안 네. 매월 1.2%의 준가산금이 부과되는데 네. 최종 납부 기한까지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최소 자동차가 압류당했다고 하면 5년 이상을 안 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압류한다고 하면 자동차를 가져가는 건 아니죠. 뭘 보고 압류라고 하는 건가요? 우선 압류를 예고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압류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것은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압류 주체와 압류 원인 그리고 압류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태료 체납 총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납부 기한이 60일을 경과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라고 하는 것은 차량 번호판을 단속반이 떼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이제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이렇게 과태료가 체납되고 차량이 압류당했다는 걸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지자체나 이 경찰은 계속해서 체납자에게 고지서와 문자 메시지로 납부를 통보하고 또 등기 우편으로 압류 예고 통지를 하기 때문에 이 체납자가 압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민유숙 후보자 해명이 그럼 좀 그러네요. 근데 압류됐는데도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압류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팔 수가 있나요? 압류가 이미 된 자동차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먼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폐차도 안 되나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폐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폐차가 가능한데요. 다만 차량 연령이 오래된 차량인 경우에는 폐차를 해야 되는데 이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폐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보아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먼저 폐차하고 압류된 체납 금액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태료가 체납됐는지 뭐 차량이 압류됐는지 확인해서 해소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에서 압류 및 체납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그리고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과태료 금액을 확인한 후 가상 계좌나 카드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년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 얘기 내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에 개선 방향을 결정해서 2019년부터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2006년에 단속 카메라 인식 등의 문제로 자동차 번호판이 길게 변경됐었는데요. 이번에 또 바꾼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번호판 체계로 만들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은 총 2,208만 개로 지난해 말까지 이들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현재는 이미 말소된 번호판 428만 개를 다시 사용하는 중인데요. 이마저도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면 모두 다 소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황색 번호판은 지역 표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 개인용 자가용 번호판의 경우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지역 표기를 없애면서 등록할 수 있는 조합 수가 감소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행 체계는 어떻게 돼 있길래 현 체계로는 추가 조합이 불가능한 건가요? 현재 번호판은 맨 앞에 자동차를 종류별로 구분하는 두 자리 숫자, 자동차를 용도별로 구분하는 한글 한 글자, 그리고 자동차 등록번호인 네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번호판에 쓰는 한글은 경찰 단속 카메라 인식 기능을 고려해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총 32가지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합 수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동차 번호판에 숫자 몇 개와 이런 한글에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 그리고 등록번호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럼 새로운 번호판 체계는 어떤 방식일지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앞 두 자리 숫자를 세 자리로 늘리거나 가운데 있는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 자릿수를 늘리는 방안은 단속 카메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 제작기기를 개조하고 경찰 단속 카메라 시스템을 바꿔야 해서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는 방법은 현재 번호판 시스템을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찰 단속 카메라에서 잘 인식을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호판이 단속 카메라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문제는 관계기관의 반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를 고의로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종종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잘 안 보이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자동차 번호판을 이렇게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동차 번호판 교체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점도 많고 주의해야 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교체할 때도 여론이 분분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도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바꾼 새로운 번호판 체계가 불과 10년여밖에 내다보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바꿀 새로운 번호판 체계는 좀 더 차량 등록 대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일 이후까지 고려해 반영구적인 번호판 체계를 개발할 방침이라며 위변조 방지 기술과 스마트 방식의 기술이 접목 가능한 번호판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자동차 사용하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 예산과 관계 당국의 의견은 물론이고 외국 사례 충분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 영상 촬영기기를 설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정은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에서 모든 영상기기에 촬영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CCTV 같은 고정형 촬영기기 설치만 촬영이 규제됐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못 찍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개인 영상정보보호법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인 영상정보보호법이 제정됩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드론으로 창문 밖에서 실내를 촬영하거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인터넷 등에 올려서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CCTV 등과 같은 고정형 영상 처리 기기만 규제를 하고 있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고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이런 이동용 영상기기까지 포함하는 일반법이 제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개인 영상 정보 이 용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개인 영상 정보란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통해서 촬영된 영상 정보로서 초상, 행동 등을 통해서 개인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얘기합니다. 영상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해서 개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이면 이런 영상 정보에 해당됩니다. 네, 개인 영상정보보호법에 따른 이제 스마트폰 안경 같은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규제는 실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법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하는 물체에 붙여서 장비를 운영하는 것을 이동형 영상 장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카메라라든지 또는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 제정안에서는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과 같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형 영상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네, 이동형 영상기기를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성폭력으로 보아 처벌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기기를 운영하게 되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와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또 셀프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도 있던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영상정보 결정권도 강화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몰래카메라 피해 범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또 피해자 보호인데요. 예전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런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삭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한 어디다 요청해야 될지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피해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불법 영상물을 쉽게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 겁니까? 예, 영상정보 주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영상정보를 처리한 자에게 영상의 삭제, 처리 정지 또는 영상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이를 위해 영상정보에 대한 출처 확인 또는 열람 그리고 사본 교부 등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삭제를 요청을 했는데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법이 정한 사유 없이 열람, 출처 확인, 또 사본 교부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자, 그리고 삭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함부로 영상을 촬영하는 일, 꼭 법적으로 처벌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런 것이 배려의 문화가 아닌가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의 법조계 뉴스와 그 이면을 분석하는 로우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